2교시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도대체 이 과목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그 공부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시법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과목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시법도 법학이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학을 공부하는 그 방법론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이게 당연히 적용돼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첫 번째가 법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법학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쓰는 용어와 법학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등기법에서 보면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 재작년에는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 29회 때는 이 부분이 또 직접적으로도 이제 출제가 됐었고 시험에 설령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법에서 이 표현 모르고 등기법 이해 못해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용어죠. 자,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일단은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당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거기다가 우리 이제 국어에서는 여기 이자가요, 한자로 이자가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익이다 이 말이죠. 이로울 이자고, 그 다음 이 해자는 손해할 때 해로울 해자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이익을 보는 자도 이해관계인, 손해를 보는 자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국어 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익과 손해를 보는 그 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을 얻는 제3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용어, 물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 과목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당연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법학에서 쓰는 이 법률 용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의 의미는 아셔야 된다. 아니면 문제 지문 자체를 해독해내지 못해요. 용어의 의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국어에서 쓰는 표현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용어 정리는 정확하게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임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 예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이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라는 이 표현인데, 면적. 우리 이제 지적법에서 이제 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1번, 2번. 자, 어떤 토지를 이제 토지가 있으면 이걸 수직으로 자른 이제 단면입니다. 단면도가 1번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평지다 이 말이에요. 평지고 2번은 이렇게 산이에요. 산이다. 자, 경계가 여러분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경계는 똑같아요. 경계는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1번과 2번 어느 게 면적이 넓습니까? 1번과 2번. 경계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1번과 2번 어느 게 면적이 넓습니까?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지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일반인 분들은 2번이 면적이 넓다라고 생각을 해요. 2번이 면적이 넓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경계가 여러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면적은요, 수평면상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수평면상의 넓이를 의미해요. 즉 얘가 산이라 하더라도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그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면적이 경계가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1번과 2번은 지적공부의 면적이 반드시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면적이. 만약에 생각해보면 만약에 2번이 면적이 넓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 뭐 있어요? 토지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토지 하나 매수하셔가지고 포크레인 하나 장만하시고 계속 흙만 갖다 보면 그럼 면적이 늘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면적의 개념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면적은 그 경사면이 고려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적법상에서 이야기하는 면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도면상의 넓이, 즉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그려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 그게 도면입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을 측정하느냐? 아니에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뭘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까? 면적을 측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작성해서 그 도면이라는 게 하나의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이니까 그 도형의 넓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축척을 계산에 감안을 해서 그 도형의 넓이를 측정하는 게 그게 면적이다. 그래서 면적은 그 도면상의 넓이, 즉 수평면상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의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흙 갖다 붓고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면적은 똑같다라는 거.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제가 많이 듣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산이 있다. 그럼 이제 면적이 지적 공부에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산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산을 평지를 만들면 면적이 줄어들겠는데 얼마나 줄어들어요? 하고 그런 거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듭니다. 애시당초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그려서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이 용어와 우리 법학에서 쓰는 이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일단은 기본이다. 반드시 용어 정리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요, 먼저 기본서를 통해서 이 지적과 우리 공시법, 지적과 등기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공시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이걸 보고 바로 체계를 바로 잡으실 수 있느냐? 못 잡아요. 그걸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일단은 체계부터 먼저 잡으셔야 된다. 왜 그림 그리실 때 여러분 스케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머리 자세하게 막 머리에 명암까지 넣고 채색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스케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이제는 조금 더 명암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는 다시 들어가서 또 채색을 하고 채색을 하고 나면 또 옅은 부분은 다시 좀 더 채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서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쉽게 파악해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서 먼저 체계를 잡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항상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요. 전체적인 그림부터 항상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순환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 그 다음 순환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공부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3월, 4월에 이제 보통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근데 3월에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채색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스케치하고 명암 정도 넣은 상태인데 시험은 이미 채색이 된 걸 물어봅니다. 모의고사에서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요.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절대 믿으시고요. 그냥 믿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미리 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적이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죠? 지적,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적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입니다. 왜 지적의 정의가 아까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토지 표시인데 보통 시험은 여기서 한 4문항 정도가 나와요. 12문제 중에서요. 올해도 지목에서 2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보통 지적 공부에서 한 3문항에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지적 측량이라는 파트에서 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지적 측량 파트에서요.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파트에서 한 세 문제, 많을 때는 이제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면 이제 토지 표시라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줄어들어요.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네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토지 표시하면요, 이 다섯 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소재, 뭘 말하느냐? 행정구역을 말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그죠? 법정동까지 그 행정구역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재. 그 다음 지번은요, 아시죠? 각 필지마다 우리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를 필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헤아리는 그 단위를 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필지마다 번호를 부여해요. 국가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교 그 교육 행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뭐 부여합니까? 학생들마다 번호. 그래서 번호를 부여하는데 뭔가 원칙을 가지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생일이 뭐 빠른 사람이 1번,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이 1번, 또는 키가 큰 사람이 1번. 뭐 그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필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그 번호, 부여한 번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번. 그럼 이 지번은 이제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북서 기번법이라고 합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고, 그다음 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고,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부여하고, 뭐 분할을 하는 경우에, 합병하는 경우에,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면 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하실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붙잡고 있으면요, 진도 안 나가요. 그럼 전체적인 여러분은 틀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고 나신 이후에 들어가셔야 돼요. 세부적인 부분 절대 그게 붙잡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거기 채색까지 다 하고 그 다음 또 스케치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지번 파트에서 지번은 그냥 필지마다 이 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번호를 부여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 그 다음 지목. 지목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가도 산이 있죠.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70% 이상의 산입니다. 근처에 산이 있죠. 그럼 산, 지목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무 대답 못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시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목이 뭘까요? 하면 임야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산은 지목이 임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린 지문일까요? 여러분, 산,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생긴 모양 가지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데 산에다가 밭농사를 합니다. 거기를 토지개간해서 밭농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감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러면 지목은 과수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를 지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공부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즉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지목은 형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다.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 체계를 잡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셔야 돼.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면적입니다. 면적, 이미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에 가서 그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측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뭐를 먼저 작성해야 된다고요? 도면. 면적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도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를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그 도면상의 넓이가 면적이다. 그럼 이제 뭐 여기 또 구체적인 내용, 뭐 면적 측정의 대상,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고, 면적 측정의 방법,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이런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지금 하실 필요 없다. 일단 면적의 의미 정도, 개념 잡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경계입니다. 다만 그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좌표라고 합니다. 그럼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경계라고 하냐면 아까 도면이 있었죠, 여러분. 한 필지를 이제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도면상에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이 토지 형태가 있으면 이게 토지의 한 필지의 형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수평면도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점들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이라고 해요. 경계점이라고 하고 이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직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 뭐 생각하시면 담장, 우리 보통 도시에는 경계에다가 담을 많이 쌓아두잖아요. 그 담장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계 아니에요. 그럼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경계라고 하느냐? 이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이걸 경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웃 간에 여러분 이웃 간에 이제 왜 담장이 지금 쌓아져 있는데 야,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이 담장이 이거 잘못 쌓아진 거야. 사실 담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을이 아니야, 또 이게 맞아.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자고 해요? 측량하자고 해요. 그때 실시하는 측량이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계 지적 측량은 총 종류가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경계 복원 측량. 그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아까 경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이걸 다시 현실의 토지 위에 복원, 나타내 본다 말이죠. 그걸 나타내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측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의 의미,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그 직선, 이걸 경계라고 한다. 즉 역시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이걸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고는 역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또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또 하실 필요 없이 넘어갑니다. 큰 틀만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파트가 지적 공부입니다. 아까 토지 표시를 여러분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적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에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과 도면 두 가지가 있다. 지적 공부는. 그럼 대장. 자, 여러분 등기부는요. 등기부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는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적 공부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대장과 도면. 지적 공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이 돼 있고 도면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대장과 도면. 즉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 두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등기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적 공부는 두 가지더라.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왜 지적 공부는 대장만 가지고 안 되고 사실 여러분 등기부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이 둘 중에서 등기부에 대응하는 게 대칭이 되는 게 뭡니까? 대장이죠. 대장인과 등기부는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과 등기부는요. 한글과 숫자.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톰 크루즈 한글로 기재해요. 영어 좀 안다고 TOM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대장, 등기부에 대칭하는 이 대장만 가지고 안 되고 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지적 공부는 그게 체계입니다. 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자, 아까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토지 표시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5가지 중에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자, 소재, 여러분 행정구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소재를 등록 공시하려면 도면이라는 게 굳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대장만 있으면 되죠. 집원을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 필요합니까? 그림이 필요해요? 역시 필요 없어요. 지목을 공시하기 위해서 전이면 전, 뭐 답이면 답, 과수원이면 과수원. 지목을 공시하기 위해서 굳이 대장에다가 그냥 공시하면 되지 도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면적과 경계죠. 면적과 경계. 자, 아까 면적의 정의가 뭐였죠? 도면상의 넓이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면. 면적 공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경계는 정의가 뭐죠?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그럼 경계 공시하려면 역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면. 그래서 도면 하면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체계를 잡지 않으시면, 이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시면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암기할 거 많고, 암기하면 여러분 원리 이해 못하시고 체계 이해 못하시고 암기해봐야 기억도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토지 표시 중에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면적과 경계입니다. 면적과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은 아주 많은 강조를 드릴 겁니다.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도면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면적과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는 대장 아니면 도면, 아니 대장과 도면, 아니면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하셨죠? 바로 알아들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과 도면입니다. 잘못 이야기해도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걸 이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의사표시의 자연적 해석해서. 자, 반드시 대한민국의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이 돼 있고요. 도면에도 등록이 돼 있다. 왜냐하면 면적과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도면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개념 정도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이제 우리 지적에서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로 나오는 게 이제 지적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 그럼 토지 표시 중에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는 걸 할 필요. 측량이라는 게 토지를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뭘 공시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느냐, 측량을 하느냐. 자, 생각해 보죠. 소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OX, X. 소재를 행정구역 공시하기 위해서 측량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은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번을 공시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는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지번 변경 역시 측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목.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과수원이면 과수원. 이 지목을 공시하기 위해서 굳이 측량이라는 걸 하실 필요 있습니까? 토지를 측정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지목 변경 역시 지적 측량 실시 사유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면 지적 측량 실시 사유 13가지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부담 줄이자고요.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측량이란 걸 왜 측량을 하느냐? 면적과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면적과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럼 면적 경계는 아까 조금 전에 공부하셨죠? 면적 경계. 결국 뭐랑 관련이 있어요? 면적 경계는 지적 공부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적 공부 아까 두 가지 있었잖아요. 대장과 도면. 따라서 다시 보시면 면적 경계,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 경계와 관련이 있을 때 지적 측량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적 공부 중에서는 뭡니까? 도면과 관련 있는 경우에, 즉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때 지적 측량 실시하는 겁니다. 도면이라는 게 단순히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사생대에 나가서 풍경화 그리는 그거 아니에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지적 측량이라는 이 파트는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 경계, 그 다음 지적 공부 중에서 뭐랑? 도면이랑 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지적 측량 파트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이제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적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토지 이동인데, 여기서 이동은 한자로요. 여러분,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옮길 이자가 아니라 토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램프의 요정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토지가 움직이는데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의 정의는 뭐냐면 토지 표시가 다르게 바뀌더라 이 말이죠. 즉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표시가 다르게 바뀌더라. 물론 해당되는 파트 가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대표적 예를 들어볼까요?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여러분 바다는 토지입니까? 바다는 토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하천은 토지입니까?
토지예요. 하천은 토지입니다. 하천은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은 토지지만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바다는 토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새로이 토지가 발생했죠. 토지 표시가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역시 토지 표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맨 앞부분에 나왔던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있죠. 이 토지 표시와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 표시와 토지 이동을 같이 섞어서요, 총 합쳐서 한 시험에서는 보통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12문항 중에서. 맨 앞에 있는 토지 표시하고 그 다음 이 토지 이동이라는 이 파트에서 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지적 공부와 지적 측량 파트에서 보통은 한 5문항. 지금은 지적 공부 파트가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에서 주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지적 측량 파트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이 이제 지나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 가지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교재 내용을 가지고 먼저 수업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저는 일단은 체계부터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해 동안 다 봐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지적이라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랑 먼저 체계를 먼저 잡습니다. 그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들어가요. 그 세부 내용도 기초 과정에 일단 11월, 12월에 맞는 그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딱 그 맞는 부분만 합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오실 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헷갈리고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항상 체계, 법을 공부하실 때는 체계, 나중에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계법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일단 체계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뭐 용도구역, 용도지구 이런 체계 잡으시고, 그래서 이게 체계를 못 잡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구역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 이거 용도구역이에요.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건 행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체계 못 잡으시고, 그러니까 일단 큰 여러분 틀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부 내용을 끼워 들어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는 이랬던 것 같고 또 여기서는 이랬던 것 같고 하면서 막 헷갈립니다. 과목 내에서도 막 헷갈려요. 심지어는요, 다른 과목이랑 또 헷갈려요. 공부하시게 되면 더 깊이, 지금 헷갈린 거 없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린다고요. 다른 과목이랑 또 헷갈려요. 뭐 여러분 막 무턱대고 외우시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막 외우시면 막 두 문자 따서 외웁니다. 외우면 두 문자는 기억이 나요. 두 문자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몰라요. 무턱대고 외우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과목에서 나왔는지도, 이 두 문자가 도대체 어느 과목에서 나온 두 문자지? 두 문자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턱대고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원리와 체계부터 먼저 잡는 그걸 하시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자, 그 다음 이제 역시 원리 체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에 아까 체계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원리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무지무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시면 금방 무너집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져요. 조금만 변형을 해도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 역시 올해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이제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건 뭐 올해 시험에 30회 때 나왔다라고 해서 31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 원리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이 민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 물건이 하나이면 반드시 등기부상의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한다. 권리의 합이 1이어야 한다. 1이 넘어서도 안 되고요. 1이 안 돼서도 안 된다 이 말. 반드시 관계는, 물건과 권리의 관계는 1대 1이어야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부를 한번 열람을 해봤어요. 열람을 해봤더니 자, 공유자, 우리 공유관계는 지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갑 지분 2분의 1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공유자 을 지분 2분의 1이라고 등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공유자 병 지분 2분의 1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하나예요. X라는 부동산 물건은 하나입니다. 권리가 얼마죠? 설마 그거 계산 안 되는 건 아니시겠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면요. 2분의 3, 1과 2분의 1이 넘어가죠? 제 지금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물건이 하나인데 권리가 1이 넘어갑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등기관은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반드시 물건이 하나면 권리 합은 1이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X라는 부동산인데 등기부를 열람해봤더니 갑이라는 사람 공유자 지분 3분의 1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을 지분 3분의 1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끝. 더 없어요. 권리를 합치니까 얼마죠? 3분의 2밖에 안 돼요. 역시 일물일권주의에 위배가 됩니다. 그 등기 역시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일물일권의 의미는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물일권주의.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 출자금을 냈어요.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X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이제 신축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제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등기예요. 그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보존이라는 걸 하는 것은 이제 존속할 때 존자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새로 생겼다 이 말이죠.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자, 갑과 을이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해서 돈 똑같이 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X라는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만약에 자기 지분 2분의 1만 먼저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는 권리자에서 공유자 갑 지분 2분의 1 끝. 더 없어요. 권리가 얼마밖에 없죠? 2분의 1밖에는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보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등기관이 실수로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일물일권주의라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니까 발견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요, 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사례에서는 주로 A는 많이 죽어요. 제 사례에서는. 그래서 A를 위한 제사도 나름은. 자,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식 갑을병 3명이 있어요. 자식 갑을병. 조금 유식한 말로는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그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령 아들, 딸 3명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똑같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법이 아주 훌륭하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민법이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똑같아요. 이제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현재는 그냥 똑같습니다.
가불병이 지분이 똑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아주 훌륭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참고로 들어두세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아들은 여러분 장남과 차남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차남이에요. 아들은 장남과 차남으로 구별해서 일단 차남이 기준입니다. 차남이 기준 얘가 1이 돼요. 그 다음 여자분들은 장녀와 차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면 출가를 하지 않으신 여자분, 출가 뭐 말하는 줄 아시죠? 결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 안 하신 여자분, 그 다음 출가를 하신 여자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래서 출가를 하지 않은 여자분은 0.5. 서로 이제 비율이 그래서 1대 0.5. 그 다음 출가를 하신 여자분은 이제 남의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0.25. 남의 집에 갔으니까. 그 다음 장남은 아들은 장남과 차남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차남의 5하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이게 예전에 상속분 비율이에요. 관계가. 법이 예전에는 아주, 제가 왜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참고로라도 그냥 이 부분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게 아마 개정된 게 제 기억으로는 1995년인가 그래요. 우리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게 개정된 게 그 무렵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 뭐 1970년에 사망을 하셨어요. 만약에 A가 1970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처분하시려면 그 부동산 처분하시려면 상속 등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등기는 이제 이 시점에 등기하러 와요. 사망은 1970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등기는 이제 이 시점에 등기를 하러 옵니다. 자, 그러면 1970년 사망 당시에 이 민법에 관한 상속분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현행 민법의 규정, 전부 다 1대 1대 1, 이 현행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사망 당시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망 당시에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중개사고 일으켜요. 똑같이 무조건 1대 1대 1이다 하시면 안 돼요. 사망한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현재는 똑같이 1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1대 1대 1이니까 3명이니까 만약 4명이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또 4분의 1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질 급한 갑이요. 성질 급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자, 상속등기는 여러분 강학상 표현이고요. 학문적인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이제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자, 갑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원래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A였죠. A가 권리 전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가져갑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3분의 2라는 지분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까? A가요. A가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3분의 1만 이전 가져갑니다. 그러면 3분의 2라는 지분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죠. 자,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등기부는 지금 권리가 얼마밖에 없는 겁니까? 3분의 1밖에 없죠. 만약에 이 등기가 허용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라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설령 등기관이 실수로 간과하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일물일권주의라는 민사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니까 발견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역시 A가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
갑을병 공동 매수인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부동산을 이제 3억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각각 1억씩 내서 3억 원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시 성질 급한 갑이요. 자기 지분 3분의 1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위배가 되니까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 전에 소유자는 A였다, 그죠? 1을 가지고 있었어요. 3분의 1만 이전 가져갑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A가요. 3분의 2는 A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얼마예요? 1. 사망했습니까? 아니죠. 3분의 2라는 권리 있죠. A 3분의 2라는 권리 있습니다. 그 다음 갑이 3분의 1 이전 가져갑니다. 합치면 1이에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허용된다 이 말이죠.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 교재는 각각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원리와 체계를 강조드리는 게 이거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내용 그때 가서 여기서 보고 또 여기서 보고 하면 나중에 여기서는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이랬던 것 같고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비교를 하면서 그 원리와 체계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서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시험은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 수준까지. 이거 올해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해요. 뭐까지 물어보느냐. 자, 여러분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평. 항상 여러분 공평. 법의 최고 이념입니다. 공평. 공평만 생각하시면 모든 법 규정과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 안 된다 그죠?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는 안 됩니다.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을 다 보존 등기 하셔야지.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등기관이 안 받아줘요. 자,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갑니다. 야, 을, 너도 보존 등기 하자. 나 혼자 보존 등기 하러 가니까 등기관이 안 받아줘. 너도 보존 등기 하자라고 했더니 을이 나 지금 보존 등기 하기 싫어. 나 보존 등기 하면 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 나 보존 등기 안 할래. 등기하면 공시가 되니까요.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파가낼 수가 있으니까 나 그거 안 할래. 보존 등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을이 보존 등기 안 하면 갑은 영원히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보존 등기 못 하잖아요. 영원히 할 수 없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은 공평이에요. 이 경우에 갑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갑은 을의 보존 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을의 보존 등기를요. 갑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즉 위임장 받아가서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장 받으면 그건 당연히 돼요. 그건 대리고. 위임장이 필요 없더라도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신청서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가서 신청서에다가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을 기재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을 지분은 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 신청하는 거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보존 등기 할 수 없으니까 을이 안 하면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갑이 을의 보존 등기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까지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다음 또 생각해 보죠. 갑이 혼자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혼자서 갑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된다 그죠?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안 돼요. 왜냐? A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3분의 2라는 등기부의 3분의 2라는 권리에 공백, 흥결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안 돼요. 따라서 갑이 을병을 찾아갑니다. 야, 을병. 너도 같이 상속 등기하자. 나 혼자서 상속 등기하면 등기관이 안 받아주니까 을병 너도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을병이 을은 뭐 LA 살고요. 병은 도쿄 살고 형제들 간에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비행기 값이 없어. 내지는 지금 뭐 어쨌든 나 지금 상속 등기 안 할래.
그러면 갑은 또 영원히 상속등기를 을병이 안 하면 상속등기를 영원히 할 수 없다. 가혹하지 않습니까? 등기해야 처분행위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야 팔 수 있다고요. 근데 영원히 등기를 할 수 없다. 너무 가혹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병의 상속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역시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병의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즉 나머지 형제들의 위임장 필요 없어요. 위임장 가져가면 그건 대리고 그건 당연히 되고요. 그건 당연히 되고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갑은 을병의 상속등기를 신청서에다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갑지분 3분의 1, 을지분 3분의 1, 병지분 3분의 1을 갑이 기재해서 신청하는 거 받아준다 이 말이야. 아니면 상속등기 못하니까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를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못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뭐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최소한 시험 치르기 전까지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번 이상은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 번 보시다 보면 아, 그때부터 이제 아, 그렇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또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갑이 지금 공동 매수인입니다. 공동 매수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가능해요. 왜?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A 살아있거든요. 얘가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면 3분의 2 지분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1.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등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경우에 다른 사람 을병의 등기를 갑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법은 항상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 물론 위임장 받아서 대리는 가능합니다. 대리는 가능한데 그냥 위임장 없이 혼자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혼자서 되니까. 법은 공평. 혼자서는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전 등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만 이 경우에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의 이전 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 말이죠. 혼자서는 안 되니까. 구별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최소한 지문 하나 정도라도 나와요. 독립해서 한 문제라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지문 하나 정도라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지문에서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우리 등기법과 민법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많이 반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서 그 체계와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면요.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헷갈립니다. 차라리 오히려 모르는 게 찍어서 맞출 수는 있어도 헷갈려버리면 항상 오답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보신 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이제 칠판에 좀 적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 두셔야 우리 시험은 자꾸 사례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례 자체를 정리를 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도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